여러분들 혹시 수령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수령하면 아무래도 저기 위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하신 김정은 수령님 아이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당파나 무리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실 텐데요. 이 수령이란 단어에 담긴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또. 사또? 사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령이었어? 네, 그렇습니다. 이 사또, 즉 수령이라고 하면 고려 조선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또 사또들은 시골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장려하고 농사를 발전시키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마을에 어떤 사또가 부임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좋은 사또가 마을을 다스리면 님도 보가 뽕도 따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또의 이미지는 좋은 사또의 이미지와 거리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판단으로 백성들에게 올곧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또도 있었지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또의 예를 들면 그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변사또거든요. 변사또. 이 양반만 봐도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뭔 놈의 욕심은 또 그렇게 많아서 백성들의 고역을 빨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인지라 각종 비리 저지르기도 참 좋아. 이런 비리에 여세까지 있는 사또라면 아주 골치 아픈 시츄레이션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그럼 느레이그 비밀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들의 지독한 만행, 사또는 정말 여자들을 탐했을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또. 이 사또의 정식 명칭은 수령으로 관찰사, 군수, 현감, 현령 등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또 이 사또의 계급은 하나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부임하는 지방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는데, 한양 같은 주요 도시나 세금 징수액이 높은 지역의 사또는 정삼품에서 종삼품 정도, 그 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정사품이나 그 이하의 계급이었죠. 이곳이 내가 부임할 지역이란 말인가? 거참 별볼일 없게 생겼구만.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예, 나으리. 혹시 이번에 부임하신 사또이시옵니까? 한없이 작고 보잘것 없지만 저희 마을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것은 걱정하지 말게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다고 한들 내가 사또로 부임한 마을인 만큼 내 지극정성으로 다스릴게야. 자만하는 거 보니까 좀 꼬름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지 뭐. 나리만 믿습니다. 이렇게 사또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은 각 지방에 파견되어 여러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없도록 농사도 발전시키고, 누군가 죄를 짓거나 애매한 상황에 놓였을 때 판단 내릴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마을을 다스리게 되죠. 게다가 관찰사는 매년 말 사또들에게 평점을 매기는 기준인 수령칠사를 보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수령칠사란 수령이 해야 할 7가지 업무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농상성, 농가 바깥 뽕밭은 성하게 하고, 호구증, 인구를 늘리고, 학교 즉 서당을 세우고, 군정수, 군정을 닦아 바르게 하고, 부역균, 역의 부가를 균등하게 하고, 사송간, 소송을 간명하게 하고, 간활식,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해야 한다. 뭐 이것만으로도 사또는 충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루니까 또 사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해당 고을의 사람들은 사또를 원님이라고 높여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사또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네.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계급인 거야? 뭐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 없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 행정이라든지 군사를 지휘한다든지 재판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하니까 뭐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장 아니면 지방 군수나 시장보다는 조금 아래인 정도의 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마을의 전반적인 일을 다루는 사람이 사또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임을 하느냐에 따라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죠.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되면 행복한 마을이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사또 하면 그렇게 좋은 사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사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춘향에 나오는 변학도, 즉 변사또가 떠오르죠. 그래서 잠깐 고전소설인 춘향전을 이야기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양반집 씩씩한 산에 이몽룡이 향단이와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놀고 있는 모습에 뻑이 갑니다. 얼쑤 누구한테? 춘향이한테. 왜 둘 중 춘향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춘향이가 더 이뻤나 보죠. 네, 그렇게 이몽룡과 춘향이는 아주 우연치 않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호감을 표현한 뒤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죠. 그런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줄을 잘 섰는지 한양으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몽룡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춘향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반드시 너희 옆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마. 정말 슬프옵니다. 백년가약을 맺은 우리 둘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한들 마음만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옵니다. 울지 말거라. 그 사슴 같은 눈망울에 닭똥 같은 눈물을 보인다면 나 또한 참지 못할 것 같으니 이만 물러가거라.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기다릴 것이옵니다. 10년 아니 100년 아니 1000년이 흐르더라도 제 마음속엔 당신밖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나눈 이들의 나이 16살. 비록 중3이지만 사랑은 진심이었다. 또르르. 이후 이몽룡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고, 춘향네 마을에 사또가 한 명 부임하게 되는데, 안녕, 나 변학도. 이번에 새로 취임하게 될 변사또야. 하지만 변사또는 마을을 돌보지 않은 채 사치와 향락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춘향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봐라,를 시전하죠. 춘향아, 너의 아름다운 외모가 나를 흠칫하게 만드는구나. 나의 수청을 들어라. 그런데 춘향이는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변사또의 수청을 단칼에 거부하게 되는데, 변사또는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춘향이에게 태형을 내린 뒤 목에 칼을 채우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곤 자신의 생일 파티까지 잘 생각해보고 그때도 수청을 거부한다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춘향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사또의 생일 파티가 시작되어도 춘향이는 절대
무시할 때 절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몽룡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생일 파티가 한창 달아올랐을 무렵 춘향이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던 그 순간 암행어사 출두요. 한양으로 올라간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변학도를 봉고 파직시켜버리고 춘향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가약을 맺은 이몽룡과 춘향이는 삼남 이녀를 두고 꽁냥꽁냥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이 소설에서도 등장하듯 사또는 한 마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 속 변사또라는 사람은 하라는 일은 하지도 않고 사치나 부리지 않나 향락에 빠져서 여자만 밝히지를 않나. 이렇게 된다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 인해 고역을 빨리게 되고 소수의 질 좋지 않은 사람들만 배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눈뜨고 코벨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어떤 사또는 이러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 평민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민은 장가를 늦게 간 덕에 더욱 가정에 충실했었고 마을 사람들은 평민과 그의 아내를 응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평민의 아내가 그렇게 이쁘대. 아니 이쁜 데다가 집안 살림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아. 누가 뭐라 해도 내조의 여왕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사또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네. 사또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평민의 집 앞을 계속 기웃기웃 거리다가 평민의 아내를 딱 하고 봤는데 아니 어떻게 평민의 아내가 이리도 고운 것이더냐. 두 눈으로 아내를 본 순간 뻑이 가버려서 평민의 아내를 빼앗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그 계획은 사또가 평민에게 3가지 문제를 내서 평민이 다 맞추면 돈을 주고 3개의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한다면 아내를 사또에게 바치는 조건으로 내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사또는 평민을 불러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나와 내기를 하겠는가? 만약 내가 제시하는 3가지의 문제를 모두 맞추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주겠네. 제가 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돈이라면 혹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역시 돈 앞에 장사 없구만. 내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말하겠네. 자네가 문제를 맞히지 못한다면 자네의 아내를 내게 넘겨야 할 것이야. 아니 제가 어찌 그런 내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시죠. 아니 넌 지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네. 내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만나세.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사또는 평민과 내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평민의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실직고하게 되죠. 평민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여자에 미친 여미새라고 판단하고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다음날 같은 시각 사또는 평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라? 평민 대신 아내가 왔네. 사또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아내에게 물어보자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죠. 제 남편이 몸이 아파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만큼 내기는 조금 변경해야 하겠지요. 제가 만약 내기에서 이긴다면 돈 필요 없고 이 마을에서 당장 떠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사람 많은 곳에서 내기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된 내기는 아내의 승리. 결국 여미새 사또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별의 별사또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분야별로 나눠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색을 탐하는 변태형, 폭력을 앞세워 권력을 휘두르는 깡패형,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백성들의 고역을 빨아먹는 모기형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또들은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탐관오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정부패의 끝을 달리는 탐관오리들을 제대로 막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는 비극적인 역사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학농민운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탐관오리계의 전설 조병갑이 있죠.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탐관오리 사또들 말고 올바른 성품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한 마을의 우두머리로서 책임을 다했던 사또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좋은 사람들의 기억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오죠. 아니 이렇게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사또들은 뒷감당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런 처벌이 없어? 당연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이런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하는데 그 처벌 방식은 끓는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여버리는 탱형. 일각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라면 저것도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테지만 실제로는 이런 방식의 처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방식의 처벌은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매장을 시켜 수치스럽고 불명예를 안겨주는 이벤트성 형벌이었던 거죠. 참 실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부정부패한 정부 말고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가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